현재까지 알려진 주기율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건 뭐냐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원소의 종류가 총 몇 종류가 된다? 끝번호를 찾으면 여기에 끝번호가 있어요. 끝번호가 오지. 오지에서 찾아낸 뻥이에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인데요. 오간의 손이라고 해서 오지라는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118번인 거 체크해요. 118번. 118번.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가 몇 종류냐? 그러면 110여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120여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종류,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63가지다 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죠. 63가지는 아주 오래전에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때 63가지를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보기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120여 가지라는 거, 110여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파악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색깔이 노란색인 것들이 금속이에요. 금속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비금속입니다. 금속이 뭐고 비금속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 금속이 뭐였냐면은 쇠 같은 거요, 철 같은 거요 막 그랬잖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알죠? 금속이 뭐냐 그러면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강한 것들이요. 이게 금속의 성질, 금속성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강한 것들이 금속이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비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비금속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 다 쌤한테 1학년 강의 들은 친구들이니까 금속성, 비금속성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속, 비금속. 자, 두 번째. 금속,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은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금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껴있는 것들 있죠? 사이에 껴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준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금속에 준한다. 금속에 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에 준하는 거니까 얘네는 뭐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금속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비금속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물질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정리할 건 이겁니다. 실온에서의 상태입니다. 글자의 색깔이 까만색인 것들 다 실온이란 약 20에서 25도 정도 현재 온도를 말해요. 실온에서 고체인 것들이 까만색으로 써져 있는 거고요. 실온에서 기체인 것들이 저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고 실온에서 액체인 것들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죠. 완전 신기한 건 전체 118개 중에 딱 2개만 빨간색이다. 하나는 HG 보이나요? 순. 또 하나는 BR 브로민. 다시 말해서 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가 순이고요.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가 브로민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액체인 것들이기 때문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금속은 대부분, 봐봐. 금속은 모두 실온에서 고체야. 단, 누구만 제외하고? 수만 제외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비금속은 실온에서 다 고체 또는 기체야. 누구를 제외하고? 브로민을 제외하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속, 비금속 나눠볼 수 있고요. 자, 비금속의 위치 어디야? 오른쪽 위에 다 배치되어 있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자식. 그죠? 수소란 녀석은 저 왼쪽 끝에 있죠. 완전 저쪽 끝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예외적으로 수소는 저기 있네. 지금은 딱 눈에 보이죠. 근데 문제 풀 때는 안 보인다. 아, 맞다. 수소. 틀렸어. 이렇게 된다고. 그죠? 지금 눈에 보이죠? 분명히 수소는 이쪽에 위치합니다. 뭐 되게 기본적인 문제는 모든 비금속은 오른쪽 위에 위치된다. 맞지?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아, 맞다. 이러면 안 돼요. 예외라서 분명히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간단한 문제로 출제되지만 틀리는 경우가 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구성. 자, 여기 원소들 위에 써져 있는 18부터 읽었죠? 1, 2, 3, 4, 5, 6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세로줄을 말하고요.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족. 그래서 족이라고 해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10족, 11, 12 쭉 해서 17족. 여기는 몇 족 같아요? 그죠? 18개의 족입니다. 그죠? 욕한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 그래서 주기율표는 18개의 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 첫 번째 가로줄, 주기라고 합니다. 1주기, 두 번째 가로줄, 2주기, 세 번째 가로줄,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징적인 것들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1족. 앞으로 이제 1쪽을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17쪽과 18쪽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다른 건 자세하게는 안 배워요. 왜냐면은 1쪽하고 17쪽은 반응성이 엄청 커. 반응성이 엄청 커서 반응을 엄청 잘하는 물질이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또 할 거고 18쪽은 또 반대로 반응을 안 해.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냥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물질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 미리 예고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이란 녀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란 녀석의 대표적인 1쪽과 17쪽이죠. 반응을 엄청 잘해요. 저렇게 둘이 만나서 생성된 물질이 뭐야? NaCl. 읽을 때는 염화나트륨. 우리나라 말로는 소금이죠. 소금입니다. 소금이 저 반응을 엄청 잘하는 두 물질이 만나서 생성된 거예요. 유배나표. 됐죠? 생성된 겁니다. 자, 저것들을 공부할 거다라고 미리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를 좀 먼저 소개를 좀 했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 자, 그럼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부터 해서 옛날 과거의 사람들을 좀 정리할 건데 몇 명의 사람? 하나, 둘, 세 명, 네 명의 사람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정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자, 칠판 좀 볼게요. 머릿속에 쌤이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딱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봐봐. 자, 먼저 주기율표 완성 과정이라고 할게요. 완성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자, 둘로 나눠가지고 이쪽이 현대야. 여기 옛날 고대라서 고대. 옛날. 엄청 고대는 아닌데 옛날과 현대로 나눠서 과거의 학자를 3명을 정리를 하고 현재 학자를 1명을 정리를 할 거예요. 총 4명 중에 3명은 옛날 사람, 1명은 요즘 사람으로 정리하면 돼. 옛날과 요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기술이 있냐면 바로 X선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X선. 옛날에는 X선 촬영을 할 수 없었던 시절과 X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절, 그걸 나눠서 옛날과 요즘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X선. 그럼 X선 촬영을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촬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바로 양성자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다. 우리 원자를 X선으로 꽝 촬영을 하면은 그 양성자가 몇 개 들었는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양성자 수를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원자의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원자의 번호를 알 수 있어요. 양성자 수가 뭐다? 기억나죠? 원자의 번호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술이 있고 나서 무슨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봤던 주기율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던 거야? 바로 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못했어. 왜? 양성자 수를 셀 수가 없었다니까? 저 기술이 없어서. 옛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원자의 질량을 재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으로 쭉 배열하는 그 방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원자 번호 순이라면 얘네들은 모두 고대 과학자 모두 무슨 순으로 배열했다? 여기다 쓸게요.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만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원자량 순으로만 배열을 했습니다.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어떤 게 더 정확해요? 원자 번호순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원자 번호순이 정확해. 정확하다는 건 성질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모은 게 족인데 성질이 비슷한 게 딱딱딱 잘 모여요. 원자 번호순으로 해야지만 딱딱딱딱 잘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있다가 쌤이 자료를 통해서 요즘은 잘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쌤이 입수했어요. 자료를 통해서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이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하면, 자, 정리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주기율표를 혹시 못 외운 사람은 암기해야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1번이 수소고요. 2번이 헬륨이죠. 3번은 리튬, 4번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까지 쓰고 그 위에다가 헬륨을 딱 쓰면은 아주 이쁘게 주기율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헬륨 먼저 써놓고 자리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과 칼슘까지만 외웁니다. 칼슘까지만 외우는 이유도 바로 오비탈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배우는 20번까지만 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1족이라고 하고요. 2족이라고 하고요. 주기율표 보면 얘가 3족이 아니라 13족입니다. 13족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14족, 15족, 16족, 17족, 얘가 18족으로 나오게 됩니다. 족을 이렇게 써요. 라인 맞춰줄게요. 1족부터 2족, 3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고요. 바로 첫 번째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전체 7주기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족은 성질이 같아요. 같은 족은 성질이 같아. 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원주민이 있어요. 마오리족이래. 다 벗고 다녀.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같은 족이다. 어떤 족을 갔더니 다 목에다가 막 이런 고리 끼고 있어. 그죠? 들어봤죠? 같은 성질을 가졌다. 그런 느낌으로 같은 족은 같은 성질이다. 기억하자는 얘기야. 일단 주기는 뭐냐면 껍질의 개수야.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 있죠. 껍질의 개수가 하나면 1주기, 껍질이 2개인 것들이 2주기, 3주기, 4주기, 껍질이 7개면 7주기가 되겠죠. 껍질의 개수가 주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현재 20개까지만 썼죠. 쭉 정리를 하다가 자, 이제 고대일 때 이 중에서도 몇 개 빠진 게 있는데 당시에는 63가지 정도만 발견된 상태라고 일단 설정합니다. 고대는 현재까지 63가지 정도만 발견된 상태, 현대는 118가지가 모두 발견된 상태로 설정을 하고요. 당시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좀 뭐랄까 자료도 부족하고 원소도 덜 발견되고 그 다음에 X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원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아주 뭐랄까 척박한 상황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그때 과학자가 3명이 등장해요.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 이름이 엄청 길죠. 현대 과학자는 딱 한 명, 바로 모즐리죠. 모즐리.
모질입니다. 이 4명의 과학자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우리 이 멘델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도 멘델이거든. 멘델의 이름을 따서 원자번호 101번이 이름이 멘델레뷸이에요. 우리 찾아봐봐. 101번. 멘델레뷸. 101번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인데 그 원소를 만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멘델,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업적을 기려서 멘델레비움이라고 한 겁니다. 유전 연구했던 그 멘델이 아니라는 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소를 하나 만들어서 119번.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성수뷸. 바보 같네? 아이씨. 성수뷸. 좀 괜찮다. 성수뷸. 성수뷸. 뷸은 좀 뷸 같다. 그지? 아무튼 성수뷸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이는데 이 사람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야. 101번 원소에 이름이 들어갈 정도까지 굉장히 유명하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오늘 이제 볼 겁니다. 모조리 뜯어고친, 아이고, 다 말해버렸네? 액선 촬영을 통해서 그동안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 조금 잘못된 것들을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암기법이야. 모조리 다 뜯어고쳐서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모질리라고. 모조리 뜯어고쳤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으로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 모질리라고 기억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데베라이너부터 어떤 연구 업적이 있었냐 볼게요. 물론 모질리도 이 세 사람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거 배열을 쫙 할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하면 돼요. 완전 업적이 없는 건 아니야. 자, 데베라이너는 이런 걸 발견합니다. 데베라이너는 잘 봐. 당시에 63종의 원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합니다. 신기하다. 갖고 있는 원소를 쭉 성질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한 걸 알게 돼요. 우와! 완전 신기하네. 왜 신기하냐면 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도 성질이 비슷해. 3개가. 야! 헬륨, 네온, 아르곤도 성질이 비슷해. 우와! 끝! 됐어. 더 볼 것도 없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인 걸 좋아하시거든. 봐봐. 딱 3개씩 성질이 똑같게 만드신 거야. 오케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쌍원소설이라고 해요. 새쌍씩 3개씩 성질이 똑같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세상에 있는 원소들은. 하지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우리 몇 주기까지 있다고? 무려 7주기까지 있다고요. 7개까지 성질이 비슷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뭘 했다? 당시에 발견된 원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걸 알아내서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완전 신기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튬의 질량이 6 정도 되고요. 칼륨의 질량이 한 10보니까 28, 한 30 정도? 30 정도가 된다면 이 녀석의 질량과 이 녀석의 질량을 합친 거에 2분의 1을 하면 정확히 이 녀석의 질량이 나오는 것도 알아내요. 3개의 원소가 있는데 얘 질량과 얘 질량을 평균 낸 거. 딱 평균 낸 게 이 녀석의 질량인 거야. 그것도 다 맞아 들어가. 봐봐, 맞잖아. 신기하지? 이러면서 발표한 게 새쌍원소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류렌즈는 뭘 발견하냐면 잘 봐. 리튬, 베릴륨 성질이 같아 달라? 다르죠. 족이 다르니까. 리튬은, 나트륨은, 칼륨은 성질이 같죠. 성질이 같은 원소들은 봐봐. 다음 질량 큰 거 성질 달라. 그 다음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또 다르고 또 다른데 그 다음 질량이 큰 거니까 같은 성질이야. 다시 말해서 얘부터 하나 달라. 둘 달라. 셋 또 달라.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마다 질량 순으로 쭉 배열하다 보니까 8번째 질량이 반복될 때마다 성질이 똑같아. 8번째 또 성질 똑같아. 8개마다 성질이 같은 성질이 반복된다는 걸 알아내요. 봐봐, 이 표에서 8개마다 반복되는 거 보여요?
8개마다 반복된다는 걸 알아냅니다. 우와, 이거 신기하다. 8개를 1옥타브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레 안 할게. 1옥타브, 2옥타브 이렇게 말하잖아. 옥타브가 8개의 음마다 라고 표현을 해서 옥텟이 8이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마다 반복된다. 그래서 이 설을 뭐라고 하냐면 옥타브 설이다. 8개마다 성질이 반복돼. 봐봐. 신기하지? 지금 이거는 현대 주기율표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타브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18쪽이니까 18개가 쭉 나열되잖아. 그죠?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성질이 비슷한 게 막 잔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맨 끝에서는 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표를 보면은 막 악티늄조, 또 란타넘조, 그래서 전체 막 뭉탱이를 모아놓은 거 뭉탱이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규칙이 맞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원소가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설이라고 나와 있는 설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런 걸 발표했구나. 라는 거고요. 자, 멘델레예프는 뭘 했냐면요. 당시에 63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러시아의 교수님이셨는데 막 수염 막 덥수룩하게 나 있는 어떤 교수님, 도포자락 같은 거 긴 거 있죠? 이런 거 입고 도포는 아니겠다. 그냥 길쭉한 옷을 입고 막 가르치는 막 마법학교 같은 뭐 모자 쓰고 막 이런 거. 근데 가르치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수소를 막 가르쳐. 갑자기 베릴륨 가르치고요. 갑자기 마그네슘 가르쳤다가 갑자기 염소 가르치고 막 그래요. 두서없이 막 가르칩니다. 그럼 배우는 사람도 정신없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야. 어떤 아이디어? 이거를 원소마다 하나의 카드에다가 원소의 질량, 원소의 이름, 성질 이런 걸 다 기록해. 밀도 막 기록한 다음에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을 세로줄에 배치를 하고요. 같은 성질을 배치를 하되 원자의 질량 순서로 쫙 나열을 해본 거야. 뭐 한 거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표의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지. 다시 말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멘델레예프 업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최초의 주기율표. 이런 표의 형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멘델레예프의 업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즐리보다 더 유명하다고? 아니야. 더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당시에 규소 밑에 여기에 지금은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써있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던 녀석이야. 근데 그 밑에 거는 또 발견이 됐어요. 그 밑에 거, 여기 밑에 거. 이게 누구냐 이게? 여기 발견됐어. 얘도 발견됐고 얘도 발견됐는데 그 중간에 게 발견이 안 된 거야. 근데 멘델레예프가 보니까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됐는데 쭉 나열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아직은 발견 안 됐지만 여기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얘는 질량이 이 정도일 거고 밀도는 이 정도일 거고 성질은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당시에 게르마늄, 저마늄의 이름은 실리콘 밑에 있다 그래서 에카실리콘이라고 가칭을 쓰고요. 그 녀석의 원자량, 성질, 밀도, 끓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요. 근데 얼마 후에 정확하게 그게 발견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왜 미래를 예언하잖아. 근데 미래 예언한 게 그대로 실현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추앙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소를 예측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예측하는 성과를 실제로 발견해요. 저것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당시에 원자량 순으로만 배열하면 어떤 규칙에 맞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즐리. 원자 번호 순으로 모조리 뜯어고친 사람이 모즐리고요. 이 사람은 업적이 하나죠. 현대의 주기율표를 뭐 했다? 완성했다라는 게 모즐리의 업적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게 쭉 주기율표가 탄생하게 된 역사입니다. 2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끝낸 거예요. 자, 방금 했던 얘기들이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보여줄 거냐면은 진짜 원자량순으로 배열하면 문제점이 생깁니까? 생기는 걸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있지. 여러분들 책에도 주기율표가 있죠? 근데 그 주기율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있죠. 보이나요? 엄청 뭔가 많이 써져 있죠? 이게 원자의 질량을 평균적인 평균 원자량을 다 원소마다 다 구해가지고 위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자의 질량순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 자,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줄게요. 수소. 맨 앞 글자만 봐. 수소. 보이나? 이게 1.0079거든요. 원자량이. 그러니까 원자량 1이야. 그죠? 물론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1은 아니겠지만 1.0079라고 되어 있고요. 헬륨 볼게. 헬륨은 너무 됐나? 안 돼. 거기 있다. 4 뭐예요? 4.0016. 자, 그 다음에 리튬 6 확인. 벨륨 9 확인. 붕소 10, 탄소 12, 질소 14, 15, 18, 20. 문제 없죠? 계속 질량이 증가하고 있죠? 11번, 22. 어디 갔어? 11번, 22, 13번, 12번, 24. 문제 없습니다. 15번, 13번, 알루미늄 26, 28, 30, 32, 35, 39. 아직 문제 없죠? 여기! 아르곤. 기억해. 39.948. 근데 그러면 19번 칼륨은 어때요? 더 무거워야 되죠? 근데 확인해 볼게요. 19번은 보세요. 39.098. 아까 얼마였죠? 아까? 948? 098. 누가 더 무거워요? 제가 더 무겁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아르곤의 자리와 칼륨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르곤은 18쪽이잖아. 아르곤이 폭발하는 성질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원자의 질량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다는 게 이거야. 진짜 질량순으로 배열하면 성질이 반복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자리가 바뀌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는데 저 X선 개발을 통해서 X선의 발견을 통해서 원자의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순으로 배열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가 완성되었다라는 자료입니다. 실제 질량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겠구나. 자리가 바뀌는 문제점이 있었겠구나라고 인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내용으로 갈게요. 전자배치와 주기율. 전자배치는 하는 방법 먼저 좀 알려줄게요. 전자배치법. 자, 전자배치. 예를 들어서 전자배치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녀석은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냐면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 기억나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양성자 수죠. 양성자의 수. 근데 양성자가 만약에 한 개 있다면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한 개 있다면 원자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떼어야 되기 때문에 뭐의 개수도 한 개여야 한다?
전자의 개수도 역시 1개여야 한다. 기억납니까? 원자의 구조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야. 중요한 건 수소란 녀석은 너 전자가 몇 개야? 1개지 당연히. 원자번호는 1번이니까 전자 1개야. 그리고 그 전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 그림으로 그려봐. 그게 전자 배치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는 게 전자 배치도를 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자 배치도를 딱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할 건 뭐야? 얘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단합니다. 뭐 갖다 판단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1차 껍질에 몇 개를 채워야 안정해지죠? 2개를 채워야 안정해집니다. 하지만 얘는 하나밖에 안 채워져 있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울고 있죠? 불안해서. 그죠?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리튬도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번호 3번입니다. 원자번호 3번이면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야. 간단하게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양성자가 3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근데 1차 껍질은 몇 개밖에 안 들어가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그치?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있어야 할 겁니다. 맞죠? 이게 전자 배치도를 그린 거야. 얘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얘도 불안정합니다.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1차 껍질 2개는 채웠죠? 근데 2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야 안정해?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하거든.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안정한 거야. 얘는 왜 불안해? 전자 하나밖에 없어서요. 너 왜 불안해? 저도 전자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둘의 성질이 같은 거야. 이해됩니까? 둘 다 맨 바깥의 껍질에 전자가 하나씩밖에 없어. 그래서 같은 1족이야. 수소하고 리튬이 같은 1족인 거 확인되나요? 같은 족은 성질이 같다며. 너네 왜 성질이 같아? 맨 바깥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똑같거든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얘를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으면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으면 성질이 같다. 원자가 전자란 이런 말이야. 원자의 가장 가에 있는, 우리 물가에 가지 말라 하잖아. 맨 바깥쪽 영역. 원자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줍니다. 이거를 주어 동사로 하면 안 돼. 원자가 전자를 이러면 안 돼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원자가 전자. 읽을 때도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원자가 전자의 일단 원자가 전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원자가 전자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방금 말했지만 원자의 가장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여야 하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여야 합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여야 해요. 무슨 말이냐? 헬륨을 예를 들게. 헬륨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 배치도를 그리면 플러스가 2개죠. 그러면 얘는 모두 2개야. 전자도 2개죠. 1차 껍질의 전자를 2개를 땅땅 그리면 됩니다.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나요? 네! 만족하잖아. 얘는 웃어요. 너 왜 웃어? 저는 안정하거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야, 그럼 너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2개인가? 아니거든요. 최외곽에 2개가 있긴 하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미 안정하니까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니 안 하니? 반응 안 한다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 만족이 안 돼요.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합니다. 그러므로 원자가 전자는 없어! 너 원자가 전자 몇 개야? 0개예요. 저는 원자가 전자가 0개예요 라고 말합니다. 0개예요. 그래서 네온 같은 경우가 10번이잖아. 얘도 그려보면 플러스가 10개인데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거고 총 전자 10개잖아. 2차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8개를 그려주면 맞겠죠? 네, 5, 6, 7, 8개.
얘는 안정한가요? 네, 안정합니다. 왜? 2차 껍질에 정확하게 8개 전자가 채워졌으니까. 그러므로 얘도 화학 반응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안정한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죠? 그러므로 얘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0개인 거야. 그래서 둘은 같은 18쪽인 겁니다. 헬륨, 네온 같은 쪽인 거 확인되나요? 18쪽. 아니, 원자과 전자 개념을 잘 모른다면 얘는 원자과 전자 2개예요. 이 8개인데 원자과 전자 수가 다르죠. 근데 어떻게 같은 성질을 가지지? 이상해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았어. 둘 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로 같다? 0개로 똑같다는 거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조건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학교마다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온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당연히 0개죠. 근데 네온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8개입니다. 그냥 최외곽에 물리적으로 최외곽에 있는 전자만 그냥 물어보는 거야. 8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는 것과 최외곽 전자를 물어보는 것. 학교에서 야 원자과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는 다른 거야 설명했다면 이 문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둘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좀 더 폭넓은 개념이죠. 최외곽 전자의 조건도 만족을 하고 추가적으로 화학 반응에까지 참여해야 원자과 전자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라는 말은 다르다. 어디서 볼까? 얘는 최외곽, 외곽 전자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자 배치와 주기율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볼게요.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1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NS1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건 오비탈로 표현한 거라서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2족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13족이 3개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족의 번호에서 1의 자리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이 원자과 전자의 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14족은 4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5개, 6개, 7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있다 없다? 0개인 거 체크하면 0개인 겁니다. 같은 0개로 갔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뭐가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해보자. 아까 1주기, 2주기, 3주기가 껍질의 개수라며. 진짜인가? 1주기 껍질 하나씩이네. 2주기 껍질 2개씩이네. 3주기 껍질 진짜 3개씩이네. 껍질의 개수가 뭘 결정한다? 주기를 결정한다. 쌤이 아까 출근하기 전에 귤을 3개 정도 까먹고 왔어요. 다 까먹고 나니까 귤 껍질이 3개가 있네. 껍질이 3개니까 3주기만큼의 귤을 안 할게. 껍질 수가 주기를 결정합니다. 죽이고 싶냐? 네. 잠깐만. 뭐 하는 거죠? 앵글 아웃이야. 자, 지금 집중력 떨어질 때 돼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 건 이겁니다. 아까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된다 그랬죠? 확인해볼까? 터져! 리튬. 나트륨도 막 터져. 성질 달라. 2, 3, 4, 5, 6, 7, 8개마다 성질 반복. 8개마다 성질 반복되네. 맞죠? 그러면 성질이 반복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기율이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표현해. 주기율이 있다. 쌤이 주기적으로 유찬이를 때려요. 1초에 한 번씩 빡! 일어나! 빡!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란 뜻이잖아. 자,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성질이 반복될 때 주기율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기율 표현.
성질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 주기적으로 성질이 반복되는 까닭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려보세요, 그래? 봐봐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 다음 장에 체크하면 되겠어요. 야, 주기율이 왜 나타나니?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같은 말이야.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반복되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리튬 하나, 베릴륨 2개, 봉수 3개, 4개, 5, 6, 7, 그 다음에 네온 몇 개야? 0개죠? 0으로 쭉 떨어집니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 표가 뭘 의미하는 거다?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이야. 즉,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표현하는 수입니다. 0으로 떨어지는 것을 잘 체크해주면 돼요. 진짜 0으로 떨어지네. 0개네, 0개. 빵개. 빵개로 떨어지는 게 18쪽의 특징이죠. 18쪽 원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좋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좀 오랫동안 한 것 같아서 우리 잠깐만 한숨 돌리고 다음 나머지 내용 정리할게요. 쉬었다 합시다.